1년 넘게 이어져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만큼 중형구형이 예상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란 관련 재판이 병합되면서 오늘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결심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형량이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언제쯤 구형량 나올까요? 네, 사실 저도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형량 자체가 언제 나올지 좀 예측하기가 힘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재판이 시작하기 전부터도 일단 피고인의 숫자도 8명이긴 한데 예. 사안의 내용 자체가 무척이나 중대한 그런 사안들이기도 하고 장기간 재판이 계속되었던 만큼 쟁점 역시도 무척 많은 사건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통상적인 사건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것이다. 이 구형량에 있어서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이다 정도는 조금 짐작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예. 보통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형량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몇 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딱 한 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런 사안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고 결국에는 지금 특검 입장에서도 앞서 있었던 그런 쟁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또 이제 구형에 이르기에 그 근거들 왜 이런 구형을 하는지 또 이런 혐의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법적인 평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이제 구형을 하는 데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으로는 휴정을 하고 2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래도 일단 한 2시간 정도 안으로는 구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하고 관련해서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모두가 어느 정도 중요한 그런 쟁점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적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부터가 쟁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었고 예. 그럼에도 수사를 하고 또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라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부분 역시도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다수의 그런 쟁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당시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병력이 투입이 됐었는데 이것이 과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었는지 그래서 정당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있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역시도 다투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내란 행위의 구성 요건 중에 하나인 폭동 행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폭동이라는 군병력 그리고 경찰 병력을 가동한 것이 이 요건 중에 하나인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계엄이 경고성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란 특검에서는 국헌 문란 폭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결국 이제 이 계엄 선포 그리고 일련의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혹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그런 경고적인 행위였느냐 이런 주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객관적인 행위가 어떠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위험성은 어떠했는지를 위주로 해서 이 목적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고성 조치라는 주장을 일단 일면 들어본다 하더라도 예. 실제로는 이제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을 한 사실은 확인이 되고 또 입법부의 기능도 일시적이나마 물리적으로 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당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들을 보자면 결국 재판부에서도 단순한 경고성 계엄이다. 그래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팀에서는 형법 87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이 폭동 여부의 판단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라는 것은 다수인이 결합을 해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제 폭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폭동은 없었다. 이제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 그리고 경찰력을 이용을 한 것이고 인원 역시도 소수였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한 소수였고 그래서 폭동에
법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지방이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나. 사실 수백 명 이상의 그런 병력들 그리고 경찰 인력이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국회 일대 혹은 국회 인근에 대해서 최소한 평온을 해야 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들이 동원이 됐었고 실제로도 이제 통제를 하면서 이 폭행이 있었다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폭동의 요건 역시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뭐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구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구형량에 있어서도 혹은 또 선고에 있어서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을 만한 내용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애초에 이 사건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동시에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 시기가 짧았다라는 것은 이제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경고성 계엄이었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라는 점을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라는 주장은 만약에 뭐 실제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내란을 일으킬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인명 피해는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뭐 중대한 그런 피해가 없었다라는 점은 다시 말해서 역시나 일시적이고 경고적인 메시지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 내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인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설사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는 없지 않았냐. 그래서 이 계엄이 유지된 시간 자체도 짧았고 또 인명 피해도 없었다라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작할 만한 요소다라는 주장 역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 사안인 만큼 재판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이제 재판이 42차례 진행됐고 그리고 61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진술이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당시에 이제 군 수뇌부라든가 혹은 실무자들로부터 나온 그런 진술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상당히 좀 중요도가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엄군에게 뭐 국회의원을 체포를 하라 혹은 뭐 의장을 봉쇄해라 이런 구체적인 명령이 하달되었다라는 진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국헌 문란의 고의성, 목적성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다 보니 상당히 중요도가 높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증인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있겠죠. 이제 곽 전 사령관은 재판에 나와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전화를 해서 그때 의결 정죽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분명히 했다라고 이 형사 법정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이전에 뭐 10월달 경에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돼서 당시에 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앞으로 잡아오라, 뭐 총을 쏴서라도 자신이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점 역시도 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그런 군 수뇌부 혹은 실무자들의 그런 증언 내용들이 상당히 좀 구체적이었고 당시 상황을 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내용의 그런 증언들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수뇌부 혹은 실무자들의 진술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공소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주장하는 계엄 모의 시기가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는데 이 부분이 양형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네, 우선 이제 만약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공소장 내용대로 2023년 10월에 이런 계엄 혹은 내란에 대해서 모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모의를 훨씬 더 빨리 시작했다라는 점은 결국 이 사건 계엄 그리고 내란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이 내란이 상당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또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왔다라는 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계엄이었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과 또 상반되는 상당히 멀어지는 그런 내용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윤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태도 역시도 조금 더 불리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방어권을 더 보장해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점을 미뤄 봤을 때 재판부가 지금 어떤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이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는 딱히 이것과 관련해서는 바뀌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소장 내용이 변경이 되면서 기존 공소장 내용과는 동일성이 상실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만약 변경을 허용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재판부에서는 결국 변경을 인용을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공소장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그래서 이 모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내란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이 모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고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실제 12월 3일에 있었던 그런 과정들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의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실제로 내란이 성립했는지 성립하지 않는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이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거듭 펼쳐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런 주장들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공수처의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뭐 고위공무원의 직권 남용과 관련해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또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봅니다. 예. 그밖에 이제 영장 쇼핑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때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던 것도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또 관련 법에서는 뭐 피고인의 주소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라 하더라도 꼭 중앙지법이 아닌 관할을 하고 있는 그 법원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주장 역시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밖에 뭐 체포나 구속 과정에서 뭐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주장을 하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근거를 찾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마지막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공소장 변경 문제도 삼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요지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다툴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변동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 역시도 조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장을 해온 그런 적법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조금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재판 조금 전 12시 30분경에 휴정이 돼서 잠시 후 2시경부터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과거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417호 대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이제 구형량 판단에 이 전에 이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내란 판례가 좀 참고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필수적으로 참고를 했을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재판에 있어서 선례를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자체가 전두환, 노태우의 그런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 반드시 양형에 있어서도 참고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두환의 그런 내란 혐의 재판과 비교를 했을 때 유사성이 상당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군 병력을 이용을 해서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구형에서의 그 기준 역시도 충분히 조금 참고할 만한 사례다라고 볼 겁니다. 물론 이 공통점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제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계엄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또 독재로까지 이어졌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피해 역시도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예. 사실 정면으로 동일하다라고 평가를 하기 힘든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까지도 상당히 좀 참고를 해서 오늘 구형에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도 이 전두환 노태우 내란 판례가 좀 참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시의 판례를 조금 들여다보면은 당시 결국 이 비상계엄의 확대 등의 이 내란 행위가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였다. 그래서 이것은 국헌 문란 그리고 폭동에 해당하는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는 행위였다라는 점이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를 근거로 들어서 일단 12월 3일에 있었던 이 비상계엄 역시도
국회의 그런 의결 해제 권한을 군사력 그리고 강압으로 무력화하려고 했던 점에서 과거의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다.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결코 재질이 가볍지 않다라는 그런 근거를 들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역시도 사실 과거의 선례를 들어서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그런 사안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특검이 이제 한 전 총리에게 그 구형을 할 당시에 실제로 선고될 만한 형량을 고려를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까요? 네, 그런 점은 좀 일관되게 고려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 선고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형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일관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 오늘 구형을 예측해 본데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전두환 건의 그 재판 결과는 결국에는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과 비교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국민의 그런 인명 피해도 존재를 했었고 이 독재 정권의 탄생이라는 결과 역시도 좀 심각한, 그래서 더욱 중대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이 재판에 있어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실제 선고형을 고려했을 때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기존에 제시했던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얘기를 했던 선고형을 고려를 해서 구형을 한다라는 그런 기준을 일관을 했을 때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했던 발언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화면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어떤 확실한 뭔가 좀 깨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게 던진 거지.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재판 과정을 돌아보면 조금도 좀 반성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 최후 진술에서는 어떤 발언 이어갈까요? 기존에 그런 법정에서 했던 진술들을 또 종합해서 발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당연히 판단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애초에 주장을 했던 것처럼 이 내란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뭐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경고성의 계엄이었다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는 이제 정치적인 배경들, 그래서 당시 이제 야당의 그런 횡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 역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 국회에 군 병력이 실제로 투입돼서 진입까지 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가 없다라는 등의 사실 좀 책임을 미룬 듯한 그런 진술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뭐 헌법재판소에서부터 지금 이 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어떻게 보면 반성 없는 태도와 함께 이어진 남탓 이런 부분들이 형량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형량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특검에서 구형을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형이나 혹은 무기징역 혹은 뭐 무기금고 정도까지지만 재판부에서는 결국 판단을 할 때는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경을 했을 때 유기징역형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경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도 판단을 해볼 텐데 이제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사건 유죄가 인정이 됐을 때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들은 양형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사안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주장들과 상당히 배치가 되고 또 모순되는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라든가 혹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수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실체관계와는 상당히 맞지 않는, 그래서 무리한 주장이었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주장이라고 다시 재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감경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상 감경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적어지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불리한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심 선고가 이제 다음 달 2월에 이루어질 걸로 전망이 되는데 말씀해주신 감경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유일한 감경 요소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결국에는 계엄이 유지된 그 시간이 짧았다라는 것, 그래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없었다라는 점, 이 정도가 두 가지 정도의 감경 사유 혹은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감경 사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제 결국 내란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민주적인 기본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불법성이 워낙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최고 권력자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런 내란을 주도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매우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감경을 해서 무기징역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예. 장기간의 그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과 더불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형량도 관심입니다. 지금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 계획을 수립하고 계엄 문건을 작성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형량 얼마나 예상하세요? 일단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무원들과는 좀 질적으로 한 역할에서 차이가 크게 예. 발생을 합니다. 이제 계엄의 그런 실행 단계부터 계획부터 수립을 했고 실질적인 그런 지휘까지 또 수행을 했던 중요 임무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는 분명히 높은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법정용으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금고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윤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차등을 둔다라고 한다면 징역형의 상한이라고 할 수 있는 30년 정도에 근접한 구형 혹은 조금 더 가중을 해서 웃도는 정도의 구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에 안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실상 동일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특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무기징역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